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내가 계획한 대로만 흘러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까지. 분명히 나는 열심히 준비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결과는 내 뜻과 다르게 흘러가는 걸까요? 오늘은 그 답을 맹자의 말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행지 비인소느냐. 행동하고 멈추는 것, 즉, 내 삶의 흐름이 내 능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인생의 파도를 넘어설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맹자는 당시 전국시대라는 혼란한 시대 속에서 제자들에게 삶의 본질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말한 행지 비인소능야는 한마디로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맹자는 그 사실을 인정한 뒤 중요한 것은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하느냐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실제로 우리 삶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두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풀어보겠습니다. 조선의 성군 세종대왕은 늘 계획적이고 철두철미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치세에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았습니다. 한글 창제 과정이 바로 그랬습니다. 세종은 백성을 위해 훈민정음을 만들기로 결심했지만 당대 유학자들과 신하들은 유교적 질서가 무너질까 우려하며 극렬히 반대했죠. 자,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세종은 왕이라는 권력을 쥐고 있었으니 억지로 밀어붙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도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천천히 길을 찾았습니다. 훈민정음 반포 전 7년간 세종은 학자들과 밤낮 없이 논의하며 연구했고 반대하는 대신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백성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소리 하나하나를 다듬었습니다. 결국 모든 게 완벽히 준비된 순간이 찾아왔고 그때 세종은 훈민정음을 반포했습니다. 세종 역시 처음부터 모든 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신하들의 반응이나 시대의 고정관념에 매달리지 않고 흐름에 맞춰 유연하게 움직였습니다. 그게 바로 행지 비인소느냐. 모든 걸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길을 찾는 지혜입니다. 이번에는 현대사에서 한 인물을 소개해 볼게요.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대통령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흑인 차별 철폐 운동을 이끌다 체포되어 무려 27년간 감옥에 수감됩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신은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웠는데 감옥에서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보낸 겁니다. 처음엔 분노도 했겠지만 그는 감옥 생활 속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을 다스리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독서하고 수양하고 감정의 폭발 대신 인내와 관용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뀌어 자신이 석방되었을 때 복수 대신 화해를 선택하며 남아공 역사에 큰 변화를 이끌었죠. 만델라의 인생은 맹자의 가르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내가 행동하고 멈추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바꿔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5, 60대가 되면 누구나 인생 후반전에 다양한 고민을 안게 됩니다. 은퇴, 건강 문제, 자녀 독립, 인간관계의 변화, 분명히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상황은 내 뜻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내가 뭘 잘못했나? 또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입니다. 하지만 맹자가 말한 것처럼 내 힘으로 모든 걸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경제적 불안에 대한 유연함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은퇴 후 수입이 줄고 예전처럼 소비할 수 없는 상황이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럴 때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내 지출과 삶의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내 힘으로 시장이나 경제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내 생활 패턴은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 문제에 대한 수용과 대처입니다. 예전 같지 않은 몸, 예기치 않은 병. 누구나 불안하고 속상합니다. 그러나 건강 문제는 때때로 내가 최선을 다해도 찾아오는 법입니다. 이럴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지금 내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가족과 인간관계의 변화 수용입니다. 자녀가 독립하거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을 때 내가 뭔가 더 했어야 했나?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내 통제 밖의 흐름을 인정하고 대신 내가 지금부터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에 집중하세요. 새로운 관계, 소소한 대화 하나로도 삶의 질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삶의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과 달리 명확한 목표가 없어지는 시기. 그러나 오히려 지금은 작고 즐거운 목표를 만들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취미, 봉사, 새로운 배움. 과거처럼 큰 성취만을 목표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맹자의 말처럼 행동과 멈춤, 즉 우리의 인생은 온전히 내 능력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실을 인정한 뒤에도 우리는 흐름 속에서 여전히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종대왕도 만델라도 모두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자신을 유연하게 다듬었고 결국 흐름을 타고 더 큰 길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인생 후반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모든 걸 내 손에 쥘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맹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이 한마디가 힘이 되길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옛글 속 인생 수업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 한 번쯤 만나보셨을 겁니다. 대화를 하면 토달지도 않고 묵묵히 듣기만 하는 사람. 속으로는 이 사람, 내 말을 제대로 이해는 하고 있는 걸까? 하고 의아해지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보면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조용히, 하지만 깊이 깨닫고 자기 삶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겉으론 어리숙해 보였지만 속은 누구보다 단단했던 사람. 오늘은 바로 그런 사람, 공자의 제자 안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공자가 이렇게 말했죠. 오여 회원종일 불이 여우. 퇴의성기사 역조기발 회합으로. 내가 하루 종일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어도 그는 내 말을 어기거나 토달지 않아 어리석어 보인다. 그러나 돌아가서 스스로 생각하고 깨우치니 결코 어리석지 않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깨달음은 내면에서 조용히 피어난다는 것.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 후반전에 꼭 필요한 지혜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공자의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았던 이는 단연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한 공자의 칭찬은 조금 의외입니다. 그는 날카롭게 반박하거나 번뜩이는 재치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묵묵히 듣기만 했던 제자였죠. 겉보기엔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했던 아내. 하지만 공자는 알았습니다. 그가 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돌아가 자신의 삶에 녹여내고 있다는 사실을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나옵니다. 지식은 대화 속에서 주고받는 것이지만 지혜는 스스로 돌아보고 깨닫는 데서 나온다는 것. 오늘날 우리는 말을 잘하고 빠르게 대답하는 사람을 유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자리에서도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누가 더 논리적으로 상대를 이기는지에 집중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남 앞에서 어떻게 말했느냐가 아니라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두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풀어볼게요. 조선시대를 빛낸 과학자 장영실을 기억하시나요? 그가 세종대왕과 처음 인연을 맺었을 때의 일화가 흥미롭습니다. 세종은 천민 출신이었던 장영실을 유독 아꼈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못마땅해했죠. 천민이 무슨 과학을 하냐고. 하지만 세종은 달랐습니다. 장영실이 과학적 원리를 설명할 때 그는 말수도 적고 지나치게 예의를 차리진 않았습니다. 늘 묵묵히 듣고 돌아가 밤새 연구에 몰두했죠. 당대 최고 권력자인 세종 앞에서 허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야 단순하고 순종적으로 보였겠지만 세종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장영실의 머릿속에서는 그가 들은 모든 말이 밤새 재해석되고 결국 앙부일구, 자경루 같은 위대한 발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장영실은 결국 듣고 돌아가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와 같은 태도죠. 이번엔 서양으로 가볼까요?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에게도 수많은 조수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당시 언론이나 동료들로부터 별 주목을 받지 못한 인물. 대화에서도 늘 조용했고 에디슨이 시키는 일만 묵묵히 했던 인물입니다. 다들 그 사람은 왜 항상 말이 없냐, 자기 생각도 없는 것 같다고 했지만 에디슨은 그 조수를 누구보다 신뢰했습니다. 왜일까요? 에디슨이 새로운 실험 아이디어를 던지면 그는 굳이 반박하거나 큰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험이 끝난 후 늘 그 조수가 만든 자료에서 에디슨도 미처 보지 못했던 핵심 통찰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에디슨이 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입으로는 적게 말하지만 실험실에서 가장 많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구나. 아내처럼 말로 나서지 않고도 스스로 깨달아 자기 방식으로 빛을 낸 사례죠. 그럼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봅시다. 5, 60대, 이 시기는 참 미묘한 때입니다. 사회적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말을 잘해야 할 위치, 경험도 충분히 쌓였지만 한편으로는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은 외적인 말보다 내적인 되돌아봄이라는 사실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적용점을 나눠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자녀와의 갈등, 특히 독립하거나 결혼한 자녀와 대화할 때 부모님들은 종종 조급해집니다. 왜 내 말을 안 듣지? 내가 다 경험한 건데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릴까? 그럴수록 아내처럼 들어주고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뭔가 더 많이 말해야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듣고 자녀가 스스로 되돌아볼 시간을 주는 것.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며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범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것. 이게 진짜 영향력을 발휘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 모임이나 직장 후배,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늘 중심이 되는 것 같지만 진짜 신뢰는 묵묵히 경청하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쏠립니다. 5, 60대가 된 지금 굳이 앞서서 논리로 이기려 하기보다는 들어주고 돌아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 보세요. 그 태도 하나로 주변의 신뢰와 존경은 자연스레 따라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공자의 말씀, 오여 회원종일 불이 여우. 퇴의성 기사 역조기발 회합으로. 겉으로 어리석어 보여도 조용히 듣고 돌아가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결국 어리석지 않다는 뜻. 이제 우리도 남 앞에서 말로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 인생의 후반전에 더욱 중요한 내면의 되돌아봄을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장영실처럼, 에디슨의 조수처럼, 그리고 아내처럼. 말로 드러내기보단 조용히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삶을 바꿔가는 것. 그것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이 작은 고전의 지혜가 빛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옛글 속 인생 수업입니다. 지금부터 고전에서 얻을 수 있는 인생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특히 중국 한나라의 사마천이 역대 왕조의 사적을 엮은 역사책인 사기에 나오는 고카가세라는 사자성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학문을 왜곡하여 세상에 아첨하다는 뜻으로 진정한 학문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눈치를 보며 왜곡된 지식이나 이론을 펼치는 태도를 비판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먼저 이 사자성어가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카가세는 중국 전한시대의 유학자 원고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9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학문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강직한 성품으로 유명했습니다. 당시 황제였던 한경제는 원고생을 박사로 임명하였고 함께 등용된 젊은 학자인 공손홍은 원고생을 시골 늙은이쯤으로 깔보고 무시했습니다. 이에 원고생은 공손홍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학문의 돈은 어지러워지고 속설이 유행하고 있네. 이대로 두면 학문이 본래의 모습을 잃고 말 걸세. 자네는 젊은 데다 학문을 좋아한다는 말도 들었네. 부디 올바른 학문을 닦아 세상에 널리 알려주게. 결코 배운 것을 굽혀 세상에 아부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네. 이 말을 들은 공손홍은 자신의 무례함을 뉘우치고 원고생의 제자가 되어 훗날 황제가 신임하는 신하가 되었습니다. 이 일화에서 고카가세라는 말이 유래되었으며 이는 학자나 지식인이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굽혀 세상에 아첨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번엔 조선시대의 사관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사관들은 왕의 언행을 기록하는 사초를 작성하였습니다. 사관들은 왕 앞에서도 붓을 놓지 않고 모든 것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왕조의 역사를 투명하게 남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왕이나 권력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사관들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진실을 기록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고카가세를 피하고 올바른 학문과 역사를 남기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이번엔 일제강점기 동안 역사 왜곡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은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여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역사를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편집하고 왜곡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인의 민족적 자긍심을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 왜곡은 고카가세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한국의 지식인과 역사학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올바른 역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제 현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20세기를 대표하는 물리학자 중 한 명으로 양자 전기역학 분야에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학문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파인만은 1986년 챌린저 우주왕복선 폭발 사고 조사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나사의 압력과 정치적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고카가세와는 반대되는, 즉 학문을 왜곡하지 않고 진실을 추구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또 다른 예로 미국의 기자 밥 우드워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폭로하여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이끌어냈습니다. 당시 많은 언론이 정부의 압력에 굴복했지만 우드워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이는 언론인이 권력에 아첨하지 않고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지만 그 중에는 왜곡되거나 편향된 정보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고카가세를 피하고 진정한 학문과 지식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첫째, 비판적 사고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정보를 수용할 때에는 항상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정보의 출처, 작성자의 의도, 그리고 그 내용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신념과 가치관을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확립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보를 판단해야 합니다. 타인의 의견이나 사회의 흐름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내면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 개발이 필요합니다. 학문과 지식은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 개발을 통해 최신의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넷째,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지식인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신의 지식을 사회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지식을 왜곡하거나 남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카가세는 단순히 학문을 왜곡하는 행위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 지식인의 자세와 역할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정보를 수용하고 전달할 때 항상 진실을 추구하며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고카가세를 경계하며 진정한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고전에서 얻을 수 있는 인생의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전의 지혜를 통해 삶의 교훈을 찾아보는 옛글 속 인생 수업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구절은 맹자의 군자 유종신지우 무일조지환야입니다. 이 구절은 군자는 평생 동안 걱정거리가 있지만 하루아침에 당하는 재난은 없다는 뜻으로 군자는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준비하며 자신의 삶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 급작스러운 불행이나 재난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구절이 나온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맹자와 그의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맹자 본명 맹가는 기원전 372년경 중국 전국시대의 철학자로 공자의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인물입니다. 전국시대는 여러 나라가 패권을 다투며 전쟁과 혼란이 끊이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맹자는 인간의 도덕성과 올바른 정치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맹자는 이러한 혼란한 시대에 군자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그는 군자를 단순히 지위나 신분이 높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도덕적 품성과 지혜를 갖춘 사람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군자는 평생 동안 근심할 것이 있지만 하루아침에 닥치는 재난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군자가 항상 도덕적 수양과 올바른 삶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재난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 역사 속 인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선의 제4대 왕인 세종대왕은 성군으로 불리며 그의 치세는 조선 역사상 가장 안정되고 번영한 시기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종대왕은 평생을 조선의 발전과 백성의 안위를 위해 근심하며 노력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즉위 초부터 학문과 예술을 장려하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사직설을 편찬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장영실과 같은 인재를 등용하여 자경로와 앙부일구와 같은 과학기구를 개발하게 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쉽게 글을 익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글을 창제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종대왕의 노력은 그의 평생의 근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고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근심과 노력 덕분에 조선은 안정과 번영을 누릴 수 있었고 세종대왕은 역사에 길이 남는 성군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군자 유종신지우 무일조지환야의 교훈은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기업가인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창립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끊임없는 고민과 준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항상 미래를 내다보고 기술과 디자인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폰, 아이패드와 같은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하며 애플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혁신과 준비 덕분에 애플은 급변하는 IT 시장에서도 선두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5, 60대는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와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은퇴, 건강 문제, 자녀의 독립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군자 유종신지우 무일조지환야의 교훈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로 평생 학습과 자기 개발이 필요합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평생 학습을 통해 자신을 개발하고 변화에 대비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 관리가 중요합니다. 건강은 삶의 기본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재무 계획은 필수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위해 재무 계획을 세우고 지출을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무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사회적 관계 유지가 중요합니다.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적 고립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맹자의 군자 유종신지우 무일조지환야라는 구절을 통해 군자의 지속적인 근심과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세종대왕과 스티브 잡스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평생 동안 지속적인 노력과 준비를 하는 사람은 갑작스러운 재난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준비를 통해 더욱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옛글 속 인생 수업입니다. 오늘도 고전의 지혜 속에서 삶의 방향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맺는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주고받는 은혜와 원한은 우리의 인생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명심보감에 나오는 한 구절을 통해 이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경행록에서 말했다. 은혜와 의리를 널리 베풀라. 인생 어느 곳에서든 서로 만나지 않으랴. 원수와 원한을 맺지 말라. 길 좁은 곳에서 만나면 피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이 구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함께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구절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은희광시 인생하처 불상봉의 뜻은 은혜와 의리를 널리 베풀라. 인생 어느 곳에서든 서로 만나지 않겠는가? 수원막결 노봉협처 난회피의 뜻은 원수와 원한을 맺지 말라. 길이 좁은 곳에서 만나면 피하기 어렵지 않은가?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와 의리를 베풀면 언젠가 다시 만나 좋은 인연을 이어갈 수 있지만 원한을 맺으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마주쳐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재미있는 예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았던 황해정승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청렴하고 지혜로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는 특별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황해정승의 하인이 실수로 귀한 도자기를 깨뜨렸습니다. 당시 도자기는 매우 귀중한 물건이었기에 하인은 두려움에 떨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인을 엄하게 처벌하라고 권유했지만 황해정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깨진 것을 어찌하겠는가? 사람의 실수는 누구나 있는 법이니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주의하면 될 일이다. 이러한 그의 관용은 하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는 은혜와 의리를 베풀어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이러한 태도는 그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현대로 넘어와 한 기업가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김 대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경쟁사인 박 대표가 그의 아이디어를 도용해 큰 이익을 얻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김 대표는 분노했지만 곰곰이 생각한 끝에 박 대표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박 대표님, 우리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협력하여 더 큰 시장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 대표는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김 대표의 진심 어린 제안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은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고 그 결과 두 기업 모두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만약 김 대표가 원한을 품고 법적 대응을 했다면 긴 소송으로 시간과 자원을 낭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은혜와 의리를 선택하여 더 큰 성과를 이뤄낸 것입니다. 이제 이 고전의 지혜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인간관계에서는 은혜와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등 다양한 인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때 작은 호의나 배려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의 어려움을 도와주거나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쌓여 언젠가 큰 보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한을 피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원한을 품고 복수하려는 마음보다는 관용을 베풀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는 예기치 않은 만남에 대비해야 합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만남의 연속입니다. 과거에 맺은 인연이 미래에 어떤 형태로 다시 나타날지 모릅니다. 따라서 항상 은혜와 의리를 베풀며 살아간다면 언제 어디서든 긍정적인 만남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네트워크에서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속에서 신뢰와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은혜와 의리를 실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개인의 성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오늘은 명심보감의 구절을 통해 은혜와 의리의 중요성, 그리고 원한을 피하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인연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혜와 의리를 널리 베풀며 원한을 맺지 않는 삶. 이는 고전이 우리에게 전하는 영원한 지혜이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가르침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고전의 지혜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옛글 속 인생 수업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내와 준비입니다. 오늘은 중국 고전 책은담에 나오는 한 구절을 통해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복구자 비필고 개선자 사독조 지차 가이면 층등지우 가이소 조급지념. 이 구절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이 구절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구자 비필고 오랫동안 웅크리고 준비한 자는 반드시 높이 날아오른다. 개선자 사독조 너무 일찍 피어난 꽃은 일찍 시든다. 지차 가이면 층등지우 가이소 조급지념 이것을 알면 좌절의 걱정을 면할 수 있고 조급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다. 즉,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인내와 준비이며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더 큰 성공을 가져온다는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조급함은 때때로 실수를 낳고 충분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행동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중기의 명장 이순신 장군을 아시죠? 그는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순신은 묵과에 합격한 후에도 한직을 전전하며 오랜 기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군사훈련과 전술 연구에 매진하며 자신의 역량을 꾸준히 키워나갔습니다. 이러한 오랜 준비와 인내 덕분에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그는 탁월한 전략과 리더십으로 연전연승을 거두며 나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웅크리고 준비한 자는 반드시 높이 날아오른다는 구절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1903년 12월 17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키티오크에서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기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만든 주인공은 오빌 라이트와 윌버 라이트 형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공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자전거 수리점에서 일하며 비행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그들은 새의 비행을 관찰하고 선행 연구를 철저히 분석하며 수년간 글라이더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개선하고 도전한 결과 마침내 12초간의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조급하게 결과를 원했다면, 충분한 준비 없이 비행을 시도했다면 오늘날의 항공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라이트 형제의 이야기는 오랜 준비와 인내가 결국 높은 비상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이 교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장 생활에서는 인내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빠른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에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경험과 지식 없이 성급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실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업무를 맡았을 때 먼저 충분히 학습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에서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너무 빨리 친해지려 하거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는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 개인 목표를 달성할 때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다이어트나 운동, 학습 등 개인적인 목표를 세울 때도 조급함은 금물입니다. 단기간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분씩 운동을 시작하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방식이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오늘은 책은담의 한 구절을 통해 인내와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사례처럼 오랜 준비와 인내는 큰 성공을 가져올 수 있으며 반대로 조급함은 실패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지혜를 기억하며 차분히 준비하고 인내하는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이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옛글 속 인생 수업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자신의 지혜를 마음껏 펼쳐야 하고 어떤 때는 바보처럼 침묵하는 것이 최선일 때도 있습니다. 고대 중국 춘추 시대 혼란한 세상 속에서 영리한 사람은 어떻게 처신해야 했을까요? 공자의 논어에는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는 인물, 영무자가 등장합니다. 논어의 한 구절에서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무자 방유도즉지 방무도주구 기지가급야 기후불가급야. 영무자는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어리석게 행동했다. 그의 지혜로움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지만 그의 어리석음은 따라하기가 어렵다. 이 말은 단순히 바보인 척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처세란 때에 따라 지혜로움을 드러내기도 하고 때론 바보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뜻을 좀 더 깊이 파헤쳐 보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무자는 춘추시대 위나라의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나라가 올바르게 다스려질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지혜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혼란스럽고 군주가 무능할 때는 일부러 어리석게 굴며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무자를 비겁하다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바보처럼 행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혼란한 시대에 현명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어리석게 행동한 것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시대를 읽는 능력이었습니다. 혼란한 시대에 굳이 나서서 바른 말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다면 그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일까요? 영무자는 오히려 어리석은 척하며 나라의 변화를 기다렸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조선시대에도 영무자와 비슷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태종과 세종을 섬겼던 명재상 황의 정승. 그는 왕이 묻는 말에 때로는 지혜롭게 대답했지만 때로는 바보처럼 침묵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태종이 황희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자네는 가끔 어리석은 척하는가? 황희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임금께서 선정을 베푸실 때는 신이 기꺼이 지혜를 바치겠지만 임금께서 노여움이 가득하실 때는 신이 바보가 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황희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언제 지혜를 드러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정승 자리를 지키며 조선을 위해 일할 수 있었습니다. 장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한 나무꾼도 영무자와 같은 처세를 보여줍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산에서 아주 커다란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나무로 배를 만들거나 집을 지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니 이 나무는 너무 옹이가 많고 뒤틀려 있어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나무꾼은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이 나무가 이렇게 쓸모가 없으니 아무도 베어가지 않겠군. 덕분에 오랫동안 이곳에서 살 수 있겠어. 그렇습니다. 쓸모 없음을 통해 오히려 살아남을 수 있다는 지혜. 영무자의 처세술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볼까요? 현대 사회에서도 영무자의 처세술은 매우 중요한 지혜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직에서 살아남기입니다. 회사에서 모든 일에 나서서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적절한 순간까지 침묵하며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을 때 즉각적인 충고보다는 침묵과 기다림이 더 좋은 해결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관계도 중요합니다. 친구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모든 일을 다 아는 척하고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때로는 어리석은 척하며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더 큰 지혜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때로는 똑똑한 사람이 아닌 어리석은 척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크게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영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적절한 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영무자는 단순한 처세술을 넘어 세상을 살아가는 본질적인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란 언제 나서야 할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 물러서야 할지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리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바보처럼 보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영무자의 지혜를 배운다면 더욱 지혜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고전에서 얻을 수 있는 인생의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옛글 속 인생 수업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직장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또는 사업에서든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논어, 맹자, 중용과 함께 사서의 하나인 대학에 나오는 한 구절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군자유대도 필층신이 득지 교태이실지. 이 구절은 군자가 걸어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줍니다. 군자는 큰 길이 있으니 반드시 성실함과 믿음을 지녀야 얻을 수 있고 교만하고 건방지면 이를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겸손과 신뢰에 달려 있으며 교만과 방자함은 결국 몰락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 역사 속에서 이 원칙을 증명하는 인물들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두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그는 나라를 구한 영웅이지만 사실 그의 인생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순신은 어려서부터 강직한 성품과 성실함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었고 부하들에게도 항상 공정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대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병사들이 그를 믿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정에서는 그의 강직한 태도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그가 왜군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하자 이를 시기한 일부 대신들은 이순신이 왕명을 거역했다며 모함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고문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끝까지 자신의 원칙을 지켰고 나라를 위한 충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라가 다시 위기에 처하자 조정은 이순신을 불러들였고 그는 성실함과 신뢰로 나라를 지켰습니다. 만약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불평만 하며 원칙을 버렸다면 그는 역사에 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실함과 신뢰를 끝까지 지킨 사람은 결국 다시 인정받고 큰 일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성실함과 믿음을 저버리고 교만과 건방짐으로 인해 몰락한 사람도 있습니다.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간신 중 한 명인 윤원영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윤원영은 처음에는 뛰어난 재능으로 인정받아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얻은 후 점점 교만해졌고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몄습니다. 특히 동생 윤원노와 함께 살인파를 숙청하는 데 앞장섰으며 권력을 휘두르며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권세가 대단했지만 그의 행동은 결국 많은 원한을 샀고 시대가 변하면서 그를 지지해줄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권력을 잃고 몰락하여 초라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권력을 얻었다고 해서 교만하게 행동하면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만다는 사실을 윤원영의 사례가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과 윤원영의 이야기를 통해 성실함과 신뢰는 성공의 필수 요소이며 교만함은 몰락을 부른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원칙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성실함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기고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성실한 사람은 결국 인정받게 됩니다. 두 번째, 신뢰를 쌓는 것이 최고의 자산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한 번 잃은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작은 성공을 이루었을 때일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결국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네 번째,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힘들다고 해서 쉽게 원칙을 버리면 장기적으로 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원칙을 지키는 것이 결국 더 큰 신뢰와 성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이야기한 대학의 구절, 군자는 성실과 신뢰로 지위를 얻고 교만과 건방짐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진리는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성실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행동하면 우리는 결국 더 큰 신뢰와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반대로 교만하고 건방진 태도를 보이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처럼 성실과 신뢰의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윤원형처럼 교만과 방자함의 길을 걸을 것인지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옛글 속 인생 수업입니다. 오늘도 고전 속 지혜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구절은 맹자의 만물개비어아이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이치와 본성이 내 안에 이미 갖춰져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다소 철학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 구절은 우리가 스스로를 믿고 내면을 탐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맹자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모든 덕목과 지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외부에서 배우고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내면에 갖춰진 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자의 이니에지 사상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맹자는 인간이 본래 선한 존재이며 우리가 스스로를 갈고 닦는다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우리는 쉽게 외부의 영향을 받고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남과 비교하며 부족함을 느끼고 무언가를 더 배워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맹자는 우리가 이미 내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잘 발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두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중국에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강가에서 고기를 잡는 것을 생업으로 삼고 있었는데 어느 날 거대한 거북이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거북이를 왕에게 바치면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왕 앞에 가니 신하들은 이 거북이를 잡아서 점을 치는 용도로 사용하자고 했습니다. 왕도 이를 허락했고 거북이는 결국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한 신하가 왕에게 묻습니다. 전하, 이 거북이가 살아서 강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것이 더 행복했겠습니까? 아니면 왕궁에 와서 귀하게 대접받다가 희생되는 것이 더 행복했겠습니까? 왕은 한참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당연히 강에서 사는 것이 더 행복했을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평가나 기준에 따라 남을 따라가려다 보면 오히려 자신이 지닌 본질을 잃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삶의 의미를 찾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그를 강가로 데리고 가더니 갑자기 그의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젊은이는 당황하여 허우적댔고 한참 후에야 소크라테스는 그의 머리를 꺼내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숨을 헐떡이며 소크라테스를 원망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물속에서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숨 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내가 숨을 원했던 것만큼 진리를 원하게 되면 너는 이미 내면에 필요한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내면에는 이미 답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 5가지 방법을 제안해 봅니다. 첫 번째, 자기 신뢰가 먼저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능력과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외부의 기준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남과의 비교를 멈춰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내면의 성장을 지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독서, 명상, 성찰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더욱 빛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변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타인의 평가나 유행을 따라가기보다 자신의 기준과 가치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자신을 믿고 행동해야 합니다.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내면의 가치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맹자의 만물 개비어 아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는 이미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발현시키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남을 따라가려고만 하지 말고 스스로를 믿고 내면의 가치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고전 속에서 더 깊은 지혜를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옛글 속 인생 수업입니다. 오늘도 고전 속 지혜를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구절은 명심보감의 자활. 박하기독지 젊은 이근사 인재기중이입니다. 이 말은 공자가 말했다. 널리 배워서 뜻을 두텁게 하고 간절하게 묻고 가까운 것부터 생각하면 인이 바로 그 안에 있다. 라는 뜻입니다. 학문을 익히는 방법과 진정한 지혜를 얻는 길에 대해 공자가 강조한 이 말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공자는 배움에 대해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고 꾸준한 성찰을 통해 인격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박학, 즉 널리 배운다는 것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지, 즉 깊은 뜻을 가지고 배우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진정한 깨달음을 향한 깊은 뜻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젊은, 즉 간절히 묻고 탐구해야 합니다.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의문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근사, 즉 가까운 것부터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먼 곳에서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경험에서 배움을 얻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즉 인간다움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인 의미를 넘어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본질적인 가치와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2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공자는 제자들 중에서도 아뇌를 가장 아꼈습니다. 아뇌는 학문을 사랑하고 탐구심이 강하며 항상 공자의 가르침을 실천하려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집이 가난하여 하루 한 끼도 겨우 먹는 날이 많았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어느 날 공자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중 누가 나의 가르침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느냐?
많은 제자들이 자신이 공자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공자는 안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안회는 하루 종일 나와 이야기를 나누지만 한 번도 내 말을 거스르지 않는다. 얼핏 보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는 조용히 곱씹으며 깊이 생각한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반드시 그것을 실천한다. 안회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배움의 기쁨을 잃지 않았고 스승의 가르침을 곱씹으며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결국 그는 공자가 가장 이상적인 군자의 모습이라고 칭찬할 정도로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배움이란 단순히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완성됩니다. 이번엔 서양으로 가보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천재로 불리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어릴 때부터 유난히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수업을 듣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고 탐구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어린 아인슈타인에게 나침반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는 나침반 바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기울여도 심지어 손으로 흔들어도 바늘은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어린 아인슈타인은 이 현상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저 바늘이 움직일 수 있지? 그는 어른들에게 질문했지만 속 시원한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결국 자기장과 중력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었고 훗날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는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단순히 많이 배우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젊은, 즉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는 태도를 가졌기에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배움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5가지 방법을 제안해 봅니다. 첫 번째로 호기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호기심이 배움의 시작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태도를 가지세요. 두 번째로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곱씹어보고 자신의 삶과 연결시켜 보세요. 세 번째는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배움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당당하게 질문하고 끊임없이 탐구하세요. 네 번째로 배운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지식은 실천할 때 진정한 가치가 생깁니다. 배운 것을 실제 삶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5번째로 가까운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먼 곳에서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자신의 주변에서 배울 점을 발견하세요. 공자의 박하기독지 젊은이 근사 인재기중이라는 말씀은 단순한 학문의 방법론을 넘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널리 배우되 깊이 탐구하고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가까운 곳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참된 배움이 완성됩니다. 배움은 단순한 지식 축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처럼 우리도 배움의 길에서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고전 속에서 지혜를 찾아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